안녕하세요. 암사도서관의 아트톡톡을 진행을 맡은 허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마티스와 야스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야스파, 마티스와 함께 작업을 했었던 야스파들에 대한 이야기를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린 지금 21세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쯤, 그러니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런 어떤 유럽의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야수파라고 하는 어떤 화가들의 그런 활동이 일어나게 된 데 가장 큰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럽에서는요, 이런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차, 증기기관차 같은 기차가 다녔었죠. 그리고 사진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말이 이렇게 네 다리를 번갈아서 움직이면서 달리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어발처럼 막 뻗어 있는 어떤 유럽의 제국주의, 서구 열강들의 그런 식민지 지배나 그 다음에 일명 딱따먹기와 같은 어떤 새로운 나라를 다시 발굴하고 탐험하고 식민지로 지배하고 그 다음 착취하는 이런 어떤 제국주의적인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술 역시도 새롭게 변모를 해야 됐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인상주의 작가들 뿐만 아니라 반고우나 고갱, 세잔과 같은 작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주의 대표적인 작가인 모네 같은 경우에는요, 증기기관차에서 증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이런 굉장히 이제 새롭게 산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는 반고우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를 강렬한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강렬한 색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상주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일본의 모파나인 우키요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자가 없는 거 아실 거예요. 더 이상 서양 사람들이 르네상스 이후부터 표현해왔던 당연히 그림자가 있어야 되고 입체를 표현해야 되고 원근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작가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불어서요, 반고우의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디지털 화면에서는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물감을 좀 두껍게 써서 좀 기름을 좀 적게 쓰고 물감을 많이 써서 두껍게 이렇게 화면에다가 바르는데, 이렇게 바를 때 두껍게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작가의 어떤 붓터치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술 용어로서는 마띠에르라고 하는 이제 요철이 있는 그런 질감이 두드러지게 되고요. 더불어서 작가의 표현적인 붓질, 그러니까 내가 좀 감정이 화가 났을 경우는 세게 붓질이 되고, 좀 차분해졌을 때는 부드럽게 붓질이 되는 그런 식의 인간의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적인 붓질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작가로서 고갱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반고우보단 표현적인 붓질은 덜 하지만 조금 더 인간의 상상이나 기억, 어떤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는 작업들을 했고요.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일본의 우키요의 영향을 역시 받아서 굉장히 단순한 색면과 강렬한 색감을 화면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가로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세잔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미술 선생님이 정물화 그릴 때 항상 뭐 벽돌이나 사과나 그다음 또 흰 천 이런 거 깔아가지고 맥주병이랑 뭐 이런 것들 그리게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정물화의 구도를 처음 좀 확고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세잔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잔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인상주의 작가들로부터 색채, 어떤 자연에서 오는 색채를 사용하는 거에는 영향을 받았지만요, 거기에 더불어서 모든 사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스파에 대해서 볼 텐데요. 야스파 화가들 뿐만 아니라 피카소와 같은 입체파 화가들 역시도요, 이렇게 세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형태를 단순하게 기본 도형들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요, 여러분들 여러 개의 과일이 있는데 뭐 제목은 사과 바구니지만 어떤 게 사과고 어떤 게 복숭아인지 벤지 이런 걸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세잔은 각각 사물의 세밀한 그런 사실적인 묘사
보다는 사과라면 주로 구형이잖아요. 그죠? 둥근 구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전의 특성들, 그다음에 아까 고갱이 표현했던 단순한 생면, 반고가 표현했던 어떤 표현적인 붓터치, 그리고 모네가 표현했던 색채 같은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야수주의의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시면요.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야수파가 나타나게 됐을 때의 유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걸요. 어떤 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바로 레오와 거트루트 스타인, 그러니까 남매예요. 레오 스타인과 거트루트 스타인인 이 남매가 파리에 갖고 있었던 그 집입니다. 집의 살롱의 모습인데요. 파리 플레르가 27번지에 있었던 건물이었고요. 이 남매, 스타인 남매는요, 원래 미국인입니다. 미국 출신의 컬렉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터라는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부유한 남매였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유한 남매는요, 단순히 어떤 그런 사업적인 수완의 의미를 넘어서서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미술뿐만 아니라요, 문학, 음악 이렇게 다양한 어떤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당시에 이제 새롭게 20세기 초에 새롭게 막 등장하는 이런 새로운 미술과 문화 사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미술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약간의 루틴 같은 게 있죠. 모네도 그랬고 피카소도 그렇고 여러 작가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는요, 처음에는 좀 구박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거를 그리냐, 이건 그림도 아니다, 이런 식의 구박을 많이 받는데, 그렇게 되면 다 자연스럽게 그림을 사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후원자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타인 남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예술가들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봤어요. 그래서 이들의 작품을 더 성심껏 더 좋은 가격으로 쳐서 작품을 구입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렇게 살롱에 그림을 전시를 해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요즘 새롭게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만나보겠느냐라고 하면서 작가들끼리도 만나게 해주고 또 다른 컬렉터를 만나게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데에 큰 현실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벽면이 마주보는 이렇게 모여지는 그 코너 쪽에 위아래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한 여인의 초상이고요. 그 밑에도 또 한 여인의 초상입니다. 이게 이제 컬러로 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쪽에 있는 이 초상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피카소가 그린 거트루트 스타인의 초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트루트 스타인은 아까 그 스타인 남매 중에 여성에 해당하고요. 근데 이 거트루트 스타인 같은 경우에는요, 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페미니즘 문화운동을 또 이끌었었던 여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성들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거나 혹은 좀 조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거부하고, 지금 이 초상에도 보면요, 남성용 코트를 입고 있어요. 제 순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남성용 코트를 입고 안에도 그냥 좀 편안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이제 활동하기 편한 그런 복장들을 하면서 수많은 예술가들과 문학가들과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인, 거트루트 스타인은요, 특히 이제 피카소의 그 젊은 시절 피카소, 아직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피카소를 눈여겨봤습니다. 눈여겨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해주게 됐는데요. 그런 스타인에 대한 감사함을 피카소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좀 사실적으로 우리가 아는 피카소 그림보다 좀 사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옷이나 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입체가 나오지만요,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약간 독특하다라고 하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코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사선으로 되어 있고요. 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도판 보면서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피카소는 왜 어떤 식의 그림을 그렸었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피카소는 바로 입체파, 입체주의 혹은 큐비즘이라고 불리는 미술 운동을 이끌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큐비즘, 입체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와 바이올린이라고, 사실 피카소 작품이요, 제목을 보지 않으면 뭐 그렸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 제목을 보니까 기타 부분도 좀 있고 바이올린 부분도 좀 있다. 아마 여러분들 부분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그린 이유는, 오늘은 우리가 야스파 시간이라 깊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피카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절 보시고 있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디지털 화면은 어떻습니까? 평면이죠. 그런데 저는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제 뒤도 있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한 제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3차원의 공간에 있는 사물이나 인간의 모습을 2차원으로 옮겼을 때 굉장히 많은 왜곡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다 찢습니다. 다 찢어내요. 기타의 모습, 바이올린의 모습을 다 분절해서 찢은 다음에 붙이는 거죠. 네. 그러면은 3차원을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2차원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붙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봐도 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피카소의 생각을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100% 동조하지는 못했는데, 또 다른 한 작가 브라크 같은 경우에는요, 피카소와 얘기를 하다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딱 그거다라고 하면서 같이 그 큐비즘, 입체주의 운동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기간은 길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브라크가 나중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참전을 했거든요. 물론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작업 활동이 이어나갔지만 그 이후에는 입체주의적인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시기에 브라크와 피카소의 그림이 너무 유사해서 당시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재미삼아서 뭘 했냐면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제목과 작가 이름 붙이지 않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피카소와 브라크가 했었던 이런 입체주의적인 방식, 이렇게 막 쪼개는, 분절하는 이런 방식은 바로 이렇게 아프리카 가면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린 사실 아프리카 가면도 너무 익숙하고 피카소 그림도 너무 익숙하고 고전적인 이렇게 사진 같은 그림도 너무 익숙해서 너무나 다 익숙해서 우리가 뭔가 다르고 이질적인 걸 못 느끼실 텐데, 여러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세요. 마치 사진과 같은 그림만 보던 사람들이 이런 아프리카 가면을 봤을 때의 충격. 네. 특히 예술가들은요, 이 아프리카 가면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되게 못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게도, 단순한 조형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 역시도 3차원의 공간에 있는 걸 찢어내면 2차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참고로 갖고 온 이 아프리카 가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소장되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 형태만 참고하시라고 갖고 왔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실제로 피카소도 그렇고요, 많은 작가들이 집에 아프리카 가면 하나쯤은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어디를 가서, 파리의 어떤 곳을 가서도 아프리카 가면을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술가들이 아프리카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너무나 잘 아는 아비뇽의 처녀들과 같은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작가인 우리의 주인공 마티스 역시도 이런 작업에서 아프리카 가면의 영향을 받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티스와 함께 야수파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작품이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1905년 살롱 도톤전에 출품이 됐었던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을 보고 예전에 인상주의 전시에서 사람들이 이런 인상만 그린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앞서서 제가 잠깐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입체주의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그런 피카소가 그렸던 작품들을 보고 이런 큐브밖에 없는 그림 같으니라고 비판을 했듯이 이 작품을 보고요 사람들은 마치 야수 같다, 포브 같다 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을 보면요 여러분, 한 여인이 커다란 화려한 모자를 쓴 여인이 앉아있다라는 거를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붓질이 굉장히 거칠죠. 거칠고 형태가 완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렇게 팔이나 이런 걸 잘 따라가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약간 팔은 좀 짧고 모자는 좀 너무 심하게 커져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의 모습, 형태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뭐가 주목이 되시나요? 제가 사실 야수주의 작품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제 미술 교육에 관한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제 옆 짝꿍이 그림을 그리는데 미술 시간에 얼굴을 까맣게 그린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그랬더니 선생님에게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너는 어떻게 사람 얼굴이 까만색이니? 사람의 얼굴은 살색이지. 여러분 요즘 살색 없는 거 아시죠? 네, 살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백인에 맞춰져 있는 피부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맞지 않고 흑인에게도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이 인종들은 피부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전 교육에서는 살색이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거기에서 넘어가면 살색이 아니다, 사람의 색깔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피카소 아니 마티스의 작품을 보시면 어떠세요? 네, 살색은커녕, 네, 혹은 요즘 말하시는 식으로 살구색은커녕 초록색으로 코 잔등에 표시를 했고요. 네, 노란색과 붉은색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저 역시 제 짝꿍처럼 선생님에게 혼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마티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작품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을 보고 야수 같다라고 비판을 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 작품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 형태,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왜 얼굴에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냐 그러면서 비판을 한 것이요. 콧잔등은 왜 초록색이냐 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티스는 저 콧잔등의 초록색은 너무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 여인의 왼쪽 뺨 옆에 초록색으로 바탕이 칠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초록색이 있기 때문에 코 짠등은 초록색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강연 2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살롱 도톤전에 출품을 했었던 많은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브라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브라크 제가 몇 분 전에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바로 피카소와 함께 입체주의를 이끌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라크는 입체주의를 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마티스와 함께, 마티스와 또 다른 야수주의 작가들과 함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렬한 색이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형태가 단순화되어 있고 색깔 같은 경우에도 실제 존재하는 색이 아니죠. 네, 정말 조금 나무 같은 경우도 좀 더 붉은색이 감돌고 네, 땅 같은 경우도 노란색이 강한 이렇게 강렬한 인상의 작품을 그렸고요. 항구, 배가 있는 항구의 모습 역시도 어떤 잔잔한 물결이나 뒤로 가면서 멀어지는 원근법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항구에 있는 배와 그다음에 건물들과 물과 하늘의 이런 모든 요소들이 화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색의 배치로서 이루어지는지를 주목을 했습니다. 이런 작품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그릴 때 윤곽선은 까만색으로 굵은 윤곽선을 하고 그 안에 색채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작가인 루오 같은 경우에는요. 색깔은 사실 다른 작가들만큼 강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검은색의 거친 붓질로 윤곽선을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엔 초기에는 마티스나 또 다른 야수주의 화가들과 함께 이렇게 누드를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성, 이렇게 턱을 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이 작품들을 루오의 작품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루오는 이렇게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미술이 아니라 화가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드러나는 작업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사용을 함에 있어서도 검은 윤곽선 안에 색을 채워넣는 이런 방식을 썼고요. 앞서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형태 역시도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죠. 하지만 루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전쟁 이후에 세계 1차 대전을 겪고 나서요. 조금 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개념의 그림들을 많이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림에다가 반영을 해서 어떤 여전히 그 루오만의 특성인 굵은 윤곽선과 안에 색채를 넣는 이런 방식들은 가져가지만 거기에 조금 더 종교적인 내용을 넣어서 또 나름 유럽에서는 20세기 초중반에 기독교적인 그림을 그린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작가인 드랭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단순한 조형과 그다음에 강렬한 색감, 그다음에 윤곽선을 강조하게 되면서요. 당시에 어떤 그 살롱 도톤전에 이 작가들 역시 다 작품을 출품을 했었는데 이 작품들을 보고 사람들이 왜 야수 같냐라고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화면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입체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단순한 조형성,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잔이 표현하려고 했었던 모든 사물들은 다 단순한 조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도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반 고흐가 말했던 표현적인 붓질, 네, 그다음에 고갱이 표현했던 어떤 우키요에서 온 그런 강렬한 색감 같은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세잔이 좀 연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잔이 특히 이렇게 기본 도형 중에서도 무엇을 강조했냐면요. 구와 원뿔과 원기둥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여기서도 보면은 컵이나 긴 컵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과일이 담겨 있는 그릇 같은 것을 표현을 할 때 이것을 이제 그 어떤 실제적인 질감이나 세부적인 묘사 이런 것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도형 구성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숲과 같은 풍경을 표현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소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작품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화면의 좀 중간에서 좀 아래쪽에 소녀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소녀가 있죠. 그리고 이 소녀가 모습 같은 경우도 얼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아프리카 가면과 같은 그런 단순화되어 있는 얼굴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더욱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뒤에 배경에서 윗부분의 배경과 밑에 있는 소녀의 모습에 이런 어떤 비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작품에 비해서는 사람의 인물이 너무나 아래쪽에 치우쳐 있고 혹은 뭐 위쪽이 너무 비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의 좀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질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균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또 다른 색감, 또 다른 감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수주의 작가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라멩크 같은 경우인데요. 블라멩크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드랭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마티스가 그 여인의 모습을 표현을 할 때 다양한 색감을 표현을 했듯이 역시 여기에서도 노란색과 붉은색을 통해서 앙드레 드랭의 자기 친구이기도 한 드랭의 모습을 표현을 했고 레스토랑 해서 부지바르 레스토랑을 그리면서도 풍경의 모습을 이렇게 강렬한 색감과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그 브라크가 했었던 것처럼 세느강에 배가 떠 있고 어떤 물결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평면적인 화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제가 아까 입체주의 얘기를 할 때 3차원의 공간에 있는 걸 찢어서 2차원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야수주의 화가들 같은 경우는 찢은 건 아니지만 화면 안에서 이런 어떤 배나 나무나 풍경의 요소들을 구현을 할 때요. 그 형태는 그냥 형태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어떤 3차원적 공간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정말 이게 2차원적 평면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회화는 평면이다 라고 하는 이런 너무나 단순한 지만 진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수주의 화가들의 작품의 특성 중에 하나는 마치 벽지와 같이 장식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무라 역시도 이렇게 거친 마띠에르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또 다른 작가로서 발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작가들이 어떤 그 파리의 도시의 모습을 표현을 했듯이 발타도 그 도시의 카바레, 그러니까 이제 당시 파리는 카바레가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요. 카바레의 한 모습, 한 장면을 표현을 하는데 역시 야수주의적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역시 정물도 어떤 세잔에서 영향을 받은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풍경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작품들이 모두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표현적이고 특히 색채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작가의 감정일 수도 있고요. 혹은 화면 안에서의 색채적인 구성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강연에서는 마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야수주의 작가들이 왜 이런 작업들을 했고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어떤 식의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